서비스 업체 ETF인 OIH에서 보는 것처럼 유가가 하락하던 작년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던 곳이 유전 서비스 섹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미국의 대형 종합회사나 업스트림들이고 그 뒤로 중소형 미국 회사, 중소형 캐나다 회사, 유전 서비스 회사, 미드스트림 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올해가 2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제가 관심 있는 주식 중에 1월 초 저점 대비 많이 상승한 주식들을 살펴보면 서비스 섹터 주식들이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소형 해양시추 업체인 KOS, WTI, TAL 등의 반등이 눈에 띕니다. 멕시코만 해양시추는 미국 총 원유 생산량의 15%와 천연가스 생산의 5%를 차지합니다. 최근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량이 셰일이 아닌 해양시추에서 나왔다고 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새해 첫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주식인데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은 50%가 넘게 오른 미국의 소형 드릴링 회사 ICD입니다. 사업 영역은 조금 다르지만 뭔가 9이나 KLX의 스멜이 느껴집니다. 매 분기마다 향상된 실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긍정적인 FCF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기대됩니다. 코로나 이후 물가 상승, 공급망 문제 그리고 인건비 상승으로 비용은 늘어났지만 비용 상승 속도보단 매출 증가 속도가 확연히 빠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마진 증가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릴은 했지만 완성되진 않았던 예비 유정 DUC가 코로나 시기 최대치에서 50% 이상 줄어들면서 그전 유가 $100 시대였던 2014년 수치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추를 많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셰일도 최상급 유정에서 탑2와 3로 넘어가면서 피트당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시추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드릴링과 유정을 완성하는 업체들부터 압력 펌프 등 각종 장비와 인력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전만 해도 영업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워낙 치열한 섹터였으나 현재는 업스트림과 갑을 관계가 바뀔 정도로 상황이 좋아 보입니다. 업스트림 업체들은 물가 상승으로 생산량 증가에 비해 카펙스가 상승하면서 힘들어졌지만 장비 제공업체의 수익성은 급격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유 시추 기수는 1년 전에 비해 174개가 많아졌을 정도로 코로나 저점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전 수준에 비해 300개가량 적습니다. 1월 첫 영상에서도 소개했지만 캐나다 쪽 서비스 업체는 CU, STP, CET, SCL 등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전고점, 전저점, 로테이션 주가 기록과 일반적인 섹터 조정 주기, 지켜보는 주식들을 전고점과 전저점을 기준으로 항상 앱에 기록해서 변동사항을 체크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 6월 초 고점에서 계속해서 하락한 것이 아니라 8월과 11월에 두 차례 큰 반등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조정 시기까지 정확히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RSI 보조 지표를 활용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인간 지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단기 목표 지점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에서 10%로 정도 현금화하는 편이지만 장기적으로 섹터를 좋게 보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선호합니다. 반은 장기 투자를 하고 나머지 반은 레버리지가 큰 종목과 작은 종목 사이에서 로테이션하는 편입니다. 제 초보 교실에도 나오지만 로테이션한 주식은 앱에다 전부 기록해놓고 다시 로테이션할 때 참고합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진입할 때도 고점에서 많이 떨어진 주식 중에 펀더멘털적으로 큰 이유가 없는 주식 위주로 사는 편입니다. 아니면 배당이 안전하지만 주가 하락으로 배당률이 많이 올라간 주식을 안전빵으로 진입하기도 합니다. 반면 저점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주식 중에 레버리지가 큰 주식들 위주로 먼저 이익을 실현하거나 로테이션합니다. 그런 활용을 위해서 앱에다가 전저점과 전고점을 넣어두고 비교하는 것은 자칫 놓칠 수 있는 종목들까지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주식의 절대는 없지만 시기적으로 원유 주식은 2월 초 실적 발표 기간 전에 올린다면 그 뒤로 하락했다가 3월쯤 다시 올리고 봄에 정유소들이 정비에 들어가는 시즌에 크게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되는 5월쯤에 올린 뒤 조정이 오고 한여름에 올랐다가 드라이빙 시즌이 끝나기 전인 9월부터 정비소 정비 기간인 가을까지 조정이 크게 옵니다. 3분기 실적 나올 때쯤 올라가다가 12월이 오면서 겨울 휴가에 들어가기 전에 상당한 현금화가 진행되거나 텍스로스 셀링을 하거나 휴가로 인한 매수 거래량이 주는 경우가 일반적인 그림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시기적인 흐름을 참고하는 것도 포트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TMX와 LNG 캐나다 확장 공사, 이미 몇 번의 연기를 거듭하고 느리기로 소문난 캐나다의 대형 공사다 보니 기존 계획대로 마무리될지가 관심사입니다. TMX 확장 공사는 올해 3분기까지 기계적으로 완성되고 4분기 후반부터 작동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126억 달러였던 초기 비용이 작년 2월에 214억 달러로 급증했고 현재는 더 늘어난 상황이라 제 시간에 문을 열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특히 재무장관이 연방 정부가 프로젝트에 더 이상 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그 의구심은 더 커졌습니다. 회사에서는 현재 75% 공정이 마무리된 상태이고 기간 내에 완공할 거라고 하는데 믿업지 않습니다. 반면 LNG 캐나다 사업의 송유관 건설을 담당 중인 TRP는 올해 말까지 기계적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서비스는 2025년 쉘의 LNG 터미널이 완공되면서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결국 두 프로젝트는 완공될 것이고 완공되면 캐나다 제품이 미국을 거치지 않고 아시아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정유소에서 싸게 수입하던 캐나다 헤비 오일의 공급이 줄어든다는 건 오펙에서 수입량이 늘어날 거라는 이야기이며 그러면 미국 제품 가격 역시 올라갈 것입니다. 당장 SPR에서 방출되는 헤비 오일이 줄어드는 것만으로 미국 정유소들은 작년에 비해 수입을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작년에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수출량은 줄어들고 브렌트와 WTI 그리고 WCS 유가의 스프레드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11월 캐나다 유정 생산량 랭킹과 오빈티브 근황. 가장 최근 자료인 11월 캐나다 유정 생산량 랭킹을 보면 원유와 NGL을 합한 리퀴즈 유정은 ARX가 상위 5개 포함 총 9개의 몬트니 유정으로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클리어워터의 BTE가 3군데, 찰리레이크의 KEL이 2군데, 몬트니의 OVV가 1군데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천연가스 유정은 탑 15개를 몬트니의 OVV가 모두 싹쓸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OVV가 그동안 M&A와 해칭 등 수많은 삽질을 하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몬트니와 오클라호마의 가장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TD에서 이번 주에 나온 자료를 보면 올해 EV 대비 현금 흐름은 좋은 회사로 미국은 PDC, AR, OVV 정도, 캐나다는 CPG, BT, MVA, VET 정도를 뽑았습니다. 1월 첫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12월 초에 나온 자료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옵시디언 에너지 근황. OBE도 클리어워터에서 BTE의 대박 유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년 말에 8개의 수평 시추관 공법으로 유정을 작업했는데 결과가 궁금합니다. 이 지역은 작년에 조사 차원에서 작업했다가 재미를 못 본 위치 근처인데 저번 실패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좋은 스팟을 찾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수평 시추관을 연결한 거로 봐서는 조사 차원은 아니고 시추하려는 모양입니다. 현재 OBE는 클리어워터에서 2개의 시추공을 돌리면서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중이고 헤비 오일인 만큼 유가 상승이나 TMX 확장 공사 완공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낮은 WCS 가격에도 헤비 오일 시추공을 2개 돌린다는 건 유정 결과에 대해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클리어워터에서 BTE의 작업을 지켜보고 시추에 참고하는 것처럼 OBE는 캘듐 유전에 상당한 부지를 보유했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들의 시추 결과를 지켜보고 따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2개의 시추공을 가동 중인데 IPO가 전에 시추에서 대박을 터뜨린 유정 근처에 시추를 진행했습니다. 그 외에 바이킹 유전에서는 최근 시추 라이선스를 많이 확보했는데 5개의 시추공을 가동하면서 효율이 좋은 만큼 낮은 유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 하락과 함께 WCS의 스프레드도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번 예상 전망치 수정에서 클리어워터 카펙스를 줄이고 바이킹을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OBE의 CEO는 12월에 3만 주에 이어서 1월 4일에 주당 5.8달러로 5천 주를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1월 중에 나올 OBE의 올해 가이던스나 주주환원 프레임워크는 한 달 연기된 만큼 크게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양가라 리소시스 근황. 캘듐 지역의 라이벌인 YGR은 주주환원을 시작하는 부채 목표를 100밀리언 캐나다 달러 밑으로 잡았는데 작년 3분기 말에 부채가 147밀리언 달러였기 때문에 올 1분기에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에 나온 2023년 가이던스에는 주주환원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 때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YGR은 올해 초 저점에서 현재 가장 오르지 못한 주식입니다. 그래도 조정기에 공매도가 대량으로 커버한 덕분에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었지만 아쉽게 숏스퀴즈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공매도가 다시 들어오면서 상승력을 맞고 있습니다. YGR의 매력은 생산량 증가 외에 큰 매장량에 있습니다. 올해 예상 생산량을 기준으로 2P 매장량이 거의 30년에 달하는데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22년 말 기준으로 매장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PIP나 YGR은 매장량 때문이라도 인수 대상으로 매력이 있습니다. 나레도 페트롤리움 근황. LPI는 최근에 건설 중인 새로운 건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회사명을 나레도에서 바이탈 에너지로 바꾸었고 티커도 LPI에서 VTLE로 바꾸었습니다. CEO는 간단히 말해서 리브랜딩은 우리가 3년 전과 같은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새 인사를 했습니다. 회사로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반영하는 트렌디하고 햇빛도 잘 들어오고 현대적인 공간이라고 인터뷰했는데 예상도는 깔끔해 보입니다. 주가와 CEO의 인터뷰 분위기가 상반되어 보이지만 VTLE는 현재 미국 주식 중에 가장 저평가로 보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유전 간섭으로 예상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재평가받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VTLE는 매장량이 별 볼일 없기 때문에 생산량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데 생산량 문제는 큰 타격입니다. 서지 에너지 근황. 저번에 연기되었던 웨비나가 1월 17일 날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인수 관련 비하인드 스토리나 앞으로 주주환원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에 앞서 올해 프레젠테이션이 업데이트됐습니다. 유가 $80 기준으로 예상 FCF를 160밀리언 캐나다 달러로 수익률은 18% 정도입니다. 올해 말 현금 흐름 대비 부채 비율을 0.7배 정도 예상한다는 걸 보면 연말 예상 순부채가 약 235밀리언 캐나다 달러입니다. 새롭게 업데이트된 주주환원 프레임도 발표했습니다. 주주환원을 현재 FCF의 25%를 하는 중인데 50%로 올리는 시점을 부채 250밀리언 캐나다 달러로 정했고 부채가 175밀리언 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75%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원래 주주환원이 2배 올라가는 기준이 200밀리언 캐나다 달러였고 75%로 올리는 기준이 125밀리언 달러였는데 인수 후 250밀리언 달러와 175밀리언 달러로 상당히 여유를 줬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 예상 순부채가 235밀리언 달러이기 때문에 유가 $80 기준으로 다음 부채 목표인 250밀리언 달러를 맞추는 시기는 올해 4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부채 목표를 맞추려면 유가가 $80 위로 올라오고 현재 시장에 나온 논코어 매물이 팔리기를 희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작년 말 기준 매장량의 NAV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올라가 있을 겁니다. SGY는 EV 대비 현금 흐름이 특별히 좋은 회사는 아니고 안정적인 배당과 전통적인 방식의 저비용 생산이 매력입니다. 버밀리온 에너지 근황. 1월에도 계속해서 실로캔스 에너지 주식을 사들이는 중인데 현재 14.5% 정도 보유 중입니다. 본인 주가도 급락하고 자사주 매입도 중단한 상황에서 남의 주식을 사들이는 걸 보면 작년에 LXE를 인수한 것처럼 인수를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자사주 매입을 다시 시작하게 돼서 주가 하방은 막아줄 것 같습니다. VET 주가는 필요 이상으로 과매도된 것으로 보이고 $15 밑에 VET는 장기적으로 손해보기 힘든 가격입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에릭누텔 펀드의 보유 순위를 보면 최근 자산 판매로 부채를 많이 줄인 WCP가 가장 많이 상승했고 ERF, MEG, CVE, VET 등이 한 계단씩 상승했습니다. CPI와 중국 개방. 저번 주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금리 인상과 관련이 있는 CPI 발표였습니다. CPI 하락세에 가장 기여한 에너지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전략 비축류였습니다. 영향이 가장 큰 주거비는 현재 미국 부동산 추이를 보면 시간이 갈수록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과 주거비 인플레이션 상관관계는 16개월에서 18개월 후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높아 보이고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이 다른 지표보다 인플레이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물가 상승은 천천히 완화될 수 있지만 노동시장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유가는 미국의 경제지표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러시아 제재나 오펙 플러스의 결정 그리고 미국이 SPR을 채워 넣는다는 건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12월에 발표했던 2월물 환매 계획도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최종 연기되어 버렸고 아마도 정치 구단 바이든은 SPR을 채우는 신용만 하고 유의미한 환매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국가의 비상 비축 석유가 중국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작년에 SPR에서 대량의 원유가 풀리면서 미국의 원유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 일부가 중국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아무튼 중국의 급격한 코로나 확산 소식은 당장 부정적이지만 그만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탈리아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의 반 정도가 코로나 확진자라는 소식은 암울하지만 긍정적인 건 양성 판정을 받은 승객의 대부분이 무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지만 예전에 강력했던 치사율과 증상에는 비할 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계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석유 소비는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량 반등과 항공편, 특히 국제선 항공편 수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2분기부터 수요 회복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중국뿐 아니라 인도의 최근 급격한 석유 수요 증가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질적인 인구 증가가 멈추고 고령화에 들어선 중국과 달리 인도는 끊임없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 미국도 예상보다 나쁘지 않지만 유럽과 중국 역시 예상보다 나쁘지 않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매일 생중계하는 경기 침체의 공포가 누구나 다 아는 공포가 된 시점에서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는 말처럼 생각보다 완만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상반기는 여전히 롤러코스터를 탈 것 같지만 중국의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하반기는 아마도 유가가 $100를 깨려고 도전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중국의 석유 제품 수출은 코로나 봉쇄와 수출 쿼터 제한으로 작년에 전년도 대비 11% 감소했지만 12월 한 달은 전년 대비 139% 증가하여 32개월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작년도 전체 원유 수입량은 같은 이유로 전년에 비해 1% 감소했지만 12월 원유 수입량은 전년 대비 4% 증가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